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업을 끝으로 3학년 1학기 정신건강간호학 1회 교과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처음으로 접하게 된 전공 교과목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흥미로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남은 정신건강간호학 2, 3, 4 수업을 마칠 때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간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대상자에게 어떤 원칙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알아볼까요? 조현병은 증상을 완전하게 없애기보다는 증상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증상을 가지고도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즉, 급성기 사파의 빈도와 정도를 줄이고 심리사회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할까요? 모든 간호에 있어서 기본이 되겠죠.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치료적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치료 및 간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현병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은 치료 자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데요. 조현병은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고 가족관계가 대상자의 증상 및 예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치료에 가족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치료 효과, 약부작용, 유발 요인, 전구 증상, 재발 경고 징후 등을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인관계와 사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접근 전략과 대상자의 치료 효과, 약부작용, 유발 요인, 전구 증상, 재발 경고 징후 등을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인관계와 사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접근 전략과 증상 조절이 되면 재활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간호과정의 단계별 전략을 살펴볼까요? 우선 간호사정입니다. 정신간호과정을 학습할 때 다루었던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예를 살펴볼까요? 간호사정은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전반적인 외모나 행동, 언어들을 관찰해서 현재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과거력, 가족력 및 환자의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간호진단은 대상자가 현재 해결해야 될 간호 문제를 기술하는 것으로 하나의 의학적 진단의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간호진단은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볼게요. 행동 특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증가되고 경직된 자세, 이를 꽉 물거나 꽉 쥔 주먹, 과도한 활동, 숨가쁨, 위협적인 자세를 신체 언어로 사용하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이나 타인의 재산을 파괴한 과거력, 충동성, 자살 계획, 언어적 단서를 보일 경우 폭력의 위험성을 간호 진단으로 내릴 수 있는데요. 폭력의 위험성이 어떤 대상에게 항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폭력 위험성, 혹은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성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위험성이 나타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관련 요인을 찾아서 간호 문제 앞에 기술해 줍니다. 방구석에서 혼자 지내거나 음성 증상이 심해져서 타인과 의사소통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의심과 사회적 참여의 변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대한 무능감, 자존감 저하가 증상일 때는 비효과적인 대처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고장애 및 언어 표현의 문제로 인해서 타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되었거나 없는 경우 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울 때 적절한 몸치장과 외모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관심이 결여되었거나 도움 없이 용변 절차 등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자가간혹 결핍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이른 새벽에 깨는 등 수면에 문제가 있을 때 불면증 혹은 수면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손상의 잠재성을 간호 진단으로 한 간호 과정의 예를 살펴보실까요? 사례에서는 주관적인 자료는 논인데요. 보통 주관적 자료는 대상자가 호소하는 말을 큰 따옴표로 작성을 하는데요. 없으면 적지 않기도 합니다. 객관적 자료는 대상자가 자신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치고 있는 모습, 손등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모습 등을 관찰한 것을 객관적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객관적인 자료는 이 외에도 진단명이나 의사의 지시사항, 심리평가 결과 등을 제시할 수 있어요. 간호진단은 과다행동과 관련된 손상 잠재성으로 하였고요. 간호 목표는 손상의 잠재성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야겠죠. 따라서 간호 목표는 입원해 있는 동안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손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간호 계획을 설정하고 그 간호 계획에 따라 간호 수행을 실시하며 간호 수행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여 간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현병 역시 발병 전기, 발병 전구 증상기, 활성기, 잔류기의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요. 발병 전기는 다소 위축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특별히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시기이며 전구 증상기의 발병의 위험 징후, 즉 불안, 초조, 우울, 주의 집중의 어려움, 수면장애 등이 드러나는 시기고요. 활성기에 급성 정신증적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급성기 동안 치료를 잘하면 증상이 감소되며 증상이 없어지거나 두드러지지 않지만 정서와 기능 손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조현병의 발달 단계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도 나눌 수 있는데요. 조현병의 치료 단계는 급성기 치료, 안정기 치료, 건강 증진기 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급성기의 간호 수행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급성기의 환자들은 증상이 심하고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급성기 증상으로 인해서 신체적 건강이 위협받거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특수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관찰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혹은 증상의 위험 때문에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기에는 증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협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급성기의 간호중재 과정을 환자 안전관리, 망상과 환각간호, 정신약물관리 순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환자 안전 관리입니다. 환각이나 망상 등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충동 조절이 힘든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간호는 안전관리겠죠. 안전하고 보호적이며 구조화된 일일 계획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위험한 대상이나 물건을 제거하여 돌발 상황에서 일어날 위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거나 대상자의 증상을 조절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격리나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망상과 환각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간호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망상 간호입니다. 망상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득되지 않는 믿음으로써 조현병 환자의 망상은 비현실적이고 괴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대상자가 자신의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어머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망상 내용 자체에 집중을 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반박하는 것은 망상을 더 확장시키거나 굳어지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망상이 어떠한 이유로 오게 되었는지, 망상으로 인한 환자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이야기를 수용적인 태도로 경청합니다. 그리고 망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망상의 내용보다는 망상의 목적, 망상에 의거한 행동, 망상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고요. 망상으로 충족되었던 욕구, 예를 들면 의존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줍니다. 상담할 때 간호사의 태도는 공감적인 대화를 하며 대화의 내용보다는 대화 과정에 주목합니다. 망상에 대한 간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대화를 할 때 망상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므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공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망상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대상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죠. 망상의 초기에는 망상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망상으로 초래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위주로 접근하여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망상 중기쯤 되면 항정신병 약물이 치료적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대상자가 자신의 확고한 믿음이 망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망상적 사고를 다루면 망상적 사고를 강화시키지 않는데 효과적입니다. 망상이 강박적으로 떠올라서 힘들 때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교육하는데, 예를 들면 음악, TV, 장문 등의 전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망상적 사고 무시하기 등의 인지적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다음은 환각에 대한 간호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나쁜 애야,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그냥 뛰어내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이 자살률이 꽤 높은데요. 자살 시도의 이유가 대부분 환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환각이 24시간 내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밤이나 조용한 장소, 혼자 있을 때 환각이 심해지는데요. 당연히 이때 두려움이 극대화되겠죠. 이럴 때 곁에 있으면서 대상자를 안심시키는데요. 우선 대상자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환각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환각은 증상이지만 대상자에게는 실제 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환각 경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님, 지금 너 정말 못생겼어, 어서 여기서 나가, 이런 말이 들려요. 간호사님도 들리죠? 라고 대상자가 이야기했을 때 간호사는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분이 놀랐을 것이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라고 대답하면서 소리의 실제 유무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대상자의 증상과 감정에 초점을 두며 병원에서는 안전함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각에 대한 대화에 집중할 때 주의를 돌려서 현실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현실에 입각한 대화와 활동에 참여시킵니다. 대상자가 환각을 호소할 때 구체적인 간호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간호사는 환각에 동조하지 않으나 대상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줍니다. 따라서 환각의 실제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으며 환각과 현실 활동을 동시에 집중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상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현실에 입각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환각이 심해질 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데요. 예를 들면 목소리 너 꺼져! 라고 목소리에 대해서 강하게 대꾸하도록 합니다. 또한 환각의 전조가 나타날 때 관리하고 피하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 현실감 강화입니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 대화나 활동에 대상자를 참여시키고요. 대상자에게 단순하고 간결하게 현실을 이야기하되 논쟁하지 않습니다. 잡지나 신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고요. 혼자 있으면 환각이나 망상에 더 빠지거나 몰두하게 되므로 대상자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현실 강화입니다. 네 번째, 명료와 촉진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애매하고 혼란된 주제가 생기면 대화를 멈추고 명료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청을 통해 대상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로 파악합니다. 다음은 정신약물 관리입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약물을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항정신병 약물은 정형 항정신병 약물과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나눌 수 있어요. 정형 약물은 1950년대 초반 클로로프로마친이 개발되면서 등장하게 된 1세대 약물인데요. 정형 약물은 시상하부, 변형계, 기저핵, 뇌간, 연수에서 시냅스 후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주로 양성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음성 증상에는 효과가 약하고 항콜린성 효과와 추체회로 증후군 등 부작용이 많아서 현재는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예요. 정형 항정신병 약물로는 티오리다진, 플루페나진, 피모자이드, 솔프라이드, 클로로프로마친, 할로페리돌 등이 있습니다. 비정형 약물은 2세대 혹은 3세대 약물로서 정형 약물보다는 약한 도파민 차단 효과와 동시에 세로토닌 수용체에 더욱 강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비정형 약물로는 리스페리돈, 쿠에타핀, 올란자핀, 클로자핀 등이 있습니다. 정형 약물은 도파민의 중뇌 변형계 신경 전달 회로와 연관이 있어서 양성 증상 조절에 효과가 있으며 비정형 약물은 중뇌 피질 도파민 경로와 연관이 있어서 양성 증상 및 음성 증상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파민 경로와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도파민 경로는 4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흑질 선조체 경로에서는 운동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을 차단했을 때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중내 변연계 경로에서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을 차단했을 때 양성 증상이 감소되며 중내 피지계 경로에서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을 차단했을 때 음성 증상이 악화됩니다. 결절 루두부 경로에서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을 차단했을 때 프로락틴 분비 증가로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이 4가지의 경로를 모두 차단을 해서 양성 증상은 감소하지만 동시에 추체외로 부작용과 음성 증상 악화, 성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며 세로토닌도 차단하기 때문에 중내 변연계 경로에서 도파민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음성 증상을 완화시키고 흑질 선조체, 결절 루두부 경로에서도 세로토닌 차단으로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부작용이 적습니다. 모든 약물에는 작용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따르는데요. 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항콜린성 효과, 추체애록의 증상, 지연성 운동장애, 기립성 저혈압 등이 주 부작용인 반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무가립구증, 고혈당과 당뇨,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는데요. 저효과 약물인 클로자핀과 쿠에타핀 등의 약물에서는 어지러움증, 기립성 저혈압, 빈맥 등이 있습니다. 항콜린성 부작용은 항정신병 약물 복용 후 흔하게 볼 수 있는 구강 건조와 흐린 시야, 변비, 느린 위장관계 활동, 빈뇨 등으로서 아세틸콜린 기능 차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입니다. 올란자핀이나 클로자핀은 체중 증가가 흔한 부작용이고요. 무가립구증은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급성 염증 반응으로서 클로자핀 복용 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간호사는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인후염과 체온 증가 현상을 관찰하고 혈액 검사도 정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했을 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입니다. 근육 강직과 고열이 주증상이며 자율신경계 부작용으로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발한, 빈맥, 의식 수준의 변화 등이 나타납니다.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항정신병 약물을 과량 복용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고효과 약물은 항상 대상자의 체온을 자주 측정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각 투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액 공급과 체온 하강을 유도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실시합니다. 광과민성은 저효과 약물 복용 시에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고용량을 복용한다면 눈의 망막 같은 곳에서 색소성 망막염 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티오리다진은 하루 최대 용량을 800mg 이하로 투여하고 광선이 있는 외부 활동 시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고 창이 큰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경련의 역치를 낮춰서 적은 용량에서도 경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기 전 환자가 간질을 앓은 병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추체외로 부작용인데요. 추체외로 부작용은 할로페리돌, 플루페나진과 같은 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추체외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기량제로 벤조트로핀계 약물, 상품명 코젠틴 이런 것을 사용하고요. 비정형 약물을 투여하면 감소합니다. 추체외로 증상에는 근긴장 이상증, 정자불능증, 파킨슨 증후군, 지연성 운동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우선 근긴장 이상증 디스토니아는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환자의 혀가 단단해진다고 하거나 목이 옆으로 막 돌아가거나 팔다리가 앞뒤로 막 뒤틀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자의 혀가 단단해진다고 하거나 목이 옆으로 막 돌아가거나 팔다리가 앞뒤로 막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정자불능증, 아카디시아는 한 가지 자세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병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다리를 반복적으로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지지적인 간호중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파킨슨 증후군인데요.
파킨슨병은 도파민계 세포가 파괴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물의 작용으로 도파민 활동이 차단되어서 파킨슨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가성 파킨슨 증후군, 슈도 파킨소니즘이라고 합니다. 지연성 운동장애, 타디브 디스키네시아는 항정신병 약물을 오랜 기간 투여하는 환자에게서 최대 20%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 눈을 반복해서 깜빡깜빡하기, 볼을 이렇게 부풀리기, 입맛을 반복적으로 다시기, 이렇게요. 아니면 얼굴을 막 이렇게 찡그리기, 얼굴을 막 좌우로 흔들기, 입 주변의 불수의적인 운동 등이 해당이 돼요. 대부분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이 해당 약물의 투여를 중지하거나 감소하면 호전을 보이는 가역적인 증상인데 비해 지연성 운동 장애는 비가역적이며 학업적,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초기에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줄 것을 교육해야 하고 가능한 비정형 약물을 투여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정신병 약물 투여 시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평생 항고혈압제를 복용해야 하듯이 항정신병 약물도 만성조현병 환자가 평생 친구처럼 옆에 두고 복용해야 되는 약인데요. 조현병 환자가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환자 스스로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약물의 부작용과 불편감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약을 복용함으로써 오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스스로 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용량을 늘려나갑니다. 네, 이렇게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다음은 환각이 있는 조현병 환자의 현실감을 강화하는 간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5번을 읽어보시면 현실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간호 중재에 해당되고요. 4번 보기에서 혼자 있으면 환각이 더 심해져서 몰두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함께 있어주면서 대상자를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다음 2번, 망상 환자에 대한 간호 중재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망상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망상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비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망상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역시 대상자의 망상을 확고하게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보다는 망상의 목적, 망상에 의거한 행동, 망상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4번의 경우 색적 망상은 신체적 접촉을 하면 더욱 망상이 강화되므로 신체 접촉을 삼가하는 것이 맞는 간호죠. 3번. 조현병으로 입원한 40대 남자 김씨는 환청과 과대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번 클로르프로마치는 정형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최초로 개발된 항정신병 약물로 알려져 있죠. 2번 다이아제팜은 신경안정제이고요. 3번 졸로푸트는 항우울제이며 4번 프로작도 항우울제입니다. 5번 리튬은 항조증 약물입니다. 4번 조현병 환자에게 주로 내릴 수 있는 간호 진단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폭력의 위험성, 사고 과정의 장애, 자아 정체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데요. 조현병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모두 간호 진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나 다라 모두 포함된 5번이 답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현병의 급성기 환자를 위한 치료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읽어보시면 전부 다 급성기 환자를 위한 치료 목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5번에서 재발 경고 징후를 파악하고 치료진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는 급성기의 간호 목표가 아니라 안정기의 간호 목표입니다. 급성기 치료 목표는 당연히 급성 증상을 줄여주는 게 목표가 될 것이고, 안정기에는 재발 경고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진에게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목표가 되겠죠. 이번 수업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간호 중 안정기와 건강 증진기 간호 수행, 그리고 주요 간호 문제에 따른 간호 중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